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현 선물 동반 매수를 매우 강력하게 지르면서 첫 1시간 동안 폭등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음봉으로 마감하였고, 해외 시장 또한 유럽은 소폭 갭 상승한 것을 또 마이너스 0.5% 누르면서 콜옵션을 죽였는데요. 미국 CPI 발표 이후 매우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유럽이나 미국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시만 강하게 상승했을 뿐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특히 채권 시장은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장 초반만 해도 선물이 눌림이 나오려 하는 등 현물 시장 개장 전까지는 별다른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 재미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시가가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되면, 특히 옵션 만기주 이튿날이라면 더욱더 양 옵션 프리미엄이 크게 죽어야 하지만, 놀랍게도 양 옵션 프리미엄은 거의 죽지 않았어요. 이것은 현물 시장 개장할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이 죽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마켓 메이커들이 매도 호가를 눌러서 낮춰서 낸다는 것인데요. 시가 이후 15분 동안 마켓 메이커들이 호가를 전혀 누르지 않은 것은 이후에 있을 큰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같은 현물 본장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이 5분 동안 선물을 3천억을 호가를 아주 긁어가면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무려 5분 동안 0.89% 상승이 나왔는데, 워낙 빠르게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시장에서도 합성 선물도 매수하고 현물도 매수하고 이른바 트리플 매수를 쳐지르자 지수의 되돌림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오전 10시 6분에 고점 439.25포인트를 찍을 때까지 쉬지 않고 상승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첫 1시간 동안 선물 매수를 한 금액이 6천억인데요. 아무리 거래량 가중평균 주문을 냈다 하더라도 첫 5분에 그 절반인 3천억을 매수했으니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온 것이죠. 전일 미국 증시가 나스닥만 살짝 고점 돌파를 했다가 음봉 마감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 증시 상승세는 좀 이례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증시만 강한 게 아니라 옆 나라 일본도 월요일 휴장 이후 개장과 함께 매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오전 내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이 정말 짜증나는 흐름이었어요. 오전 10시 6분 이후로 외국인들이 처음 합성 선물 매수를 청산하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11시 이후에는 선물도 청산하기 시작했고요. 12시 이후에는 현물 매수분마저 청산하는, 장 초반에 찔렀던 그 트리플 초강력 롱 포지션을 모두 뜯어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좀 어이없게 느껴졌던 이유는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박살나는 동안 건너편 일본은 상승분을 상당량 지켜냈기 때문이죠. 시장이 등락 이유에 대해서 대주주 기준 50억을 갖고 여당은 타당하다, 그리고 또 정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루묵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로컬 이슈로 외국인이 이렇게 하루에, 특히 만기주에 트리플 롱을 잡은 것을 도루묵 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보다는 이러한 일중 흐름, 즉 초반에 시세를 강하게 주고 이후의 시장 흐름을 긴 시간 동안 뒤집는 흐름은 이벤트를 앞두고 옵션 미결제 약정을 확보할 때 쓰는 시장 드라이빙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오전이 급등해 옵션 변동성이 살아났다가 오장의 시장을 줄창 누르면서 또 변동성이 살아났는데요. 선물로 드라이빙하면서 옵션 미결제 약정을 모으게 되면 이길 시세는 그 갭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 마감했는데, 야간 선물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갭 상승한 뒤에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물론 글로벌 변동성이 지금 와장창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갭 상승 후에도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그냥 양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그런 흔들기 나올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벤트를 앞두고 이 헤비 트레이더들이 옵션 미결제 약정을 모으게 되면 다음날 갭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이벤트 발생 후에 해당되는 클래스의 옵션 델타 커지게 되는 것은 선물로 해지를 해나가면서 이익 고정시키고, 또 반대편이 옵션은 델타가 쭈그러들었기 때문에 그냥 폐기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갭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생겨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했는데, 여튼 또 하나 볼 것이 있어요. 마켓 메이커들이 이번 8월물 옵션을 두고 상단 배리어 440선 사이즈를 고정하다시피 했죠. 초반에 지수가 빠르게 상승해서 439.25까지 올라가니까 좀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 증시는 오전장의 스트레이트 상승에 니케이 선물이 43,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본 증시가 폭등하니까 니케이 옵션은 잔존일이 한 달 가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블이 넘는 시세가 나버렸어요. 사실 시장이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마당에 콜옵션 매도를 롤링업 해지하지 않고 뭉갠다? 이거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죠. 여하튼 우리 증시가 장 초반 급등할 때 옵션 프리미엄을 전혀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은 선물이 440선 넘어서게 되면 약간의 피해를 입긴 하겠지만 그래도 콜클래스를 롤링업 했어야만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또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액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39.25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봐요. 옵션 시장 좀 더 보면 지수가 급등했다가 다 내려와서 전일 대비 소폭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 인덱스는 21포인트를 넘겨버렸어요. 여전히 상단 배려 440 그리고 하단 배려 425를 유지하고 있는데 옵션이 신규 발행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수의 일중 등락폭이 옵션 행사가 3개를 넘기는 마당에 함부로 옵션을 팔 수 없는 것이죠. 이제 CPI 이벤트도 끝났으니 수요일에는 엄청난 규모의 옵션 신규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옵션 변동성을 좀 잔뜩 밟아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하나 있어요. 벌써부터 차월물 옵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차월물 옵션 가격이 살짝 올랐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만기가 되는 위클리 옵션도 8월 15일 광복절에 휴일이 껴있죠. 그래서 옵션 가격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이벤트가 종료된 수요일 마켓메이커들이 내일 모레 만기가 되는 먼슬리 옵션을 얼마나 눌러서 쪼일지도 궁금하지만 거품이 껴있는 9월물 먼슬리 옵션 그리고 돌아오는 먼데이 위클리 옵션을 얼마나 누를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강보합 출발했지만 또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CPI 발표 전까지 0.5%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7일 상승을 한 뒤 만들었던 이 박스 하단을 깨는 등 처음에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 변동성이 전혀 또 못 살아났어요. 이후 CPI 발표 후 유럽 증시가 보합권까지 순식간에 반등했죠. 근데 여기서 유럽 증시 특징 하나 설명드릴게요. 유로스탁스 50 지수가 됐든 스탁스 600 지수 선물이 됐든 미국 경제 지표 발표로 인해서 미국 지수 선물이 급등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야 유럽 지수 선물도 반등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승이 딱 멈춰진다. 그러면 미국 지표에 왜 우리가 올라야 되나 하면서 도로 하락하게 돼요. 매수세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럽만 홀로 매수가 들어오고 나스닥은 그냥 못 가고 있을 때 만약에 미국 지표 발표로 유로스탁스 지수가 순간 하락한다. 그러면 하락을 했다가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다시 올라요. 여하튼 이번에도 유럽은 매도세가 진행 중이었고요. 미국 CPI 발표 후 미국 지수 선물이 오를 때 유럽 지수 선물도 올랐지만 30분을 가지 못하고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변동성 매도 압력이었어요. 특히 어제 오늘 유럽 증시가 장중에 눌린 가장 큰 이유가 미국 CPI 발표 이후 국채 금리가 급등할까 봐인데 실제로 유로존 국채 선물은 미국 CPI 발표 전에 장기물일수록 나름 세게 눌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나 CPI 발표 이후 시장이 지표를 골디락스로 인식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빠지게 됐고요. 미국 세션 개장 이후 나스닥이 출렁거릴 때도 유럽 변동성은 전혀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결국 지수 선물은 조심스럽게 기어올라서 저점 대비 0.8% 상승 마감하게 됩니다. CPI 내용은 전월 대비 0.2% 나왔고요. 또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3%가 나왔는데 코어 CPI 상승률 전월보다 늘어난 건 맞고 이거 인플레 영향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모두 컨센서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일시적으로만 강하게 튀어올랐고요. 눌렸던 비달러 바스켓은 또 나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주가 지수 선물도 일시적으로 0.5% 정도 상승했죠. 근데 지표의 강도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표 발표하고 나서 첫 5분봉이 봉으로 만들어진지 아니면 윗꼬리를 크게 만든지 이걸로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표 딱 나오자마자 시세가 딱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5분봉이 봉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지표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돼요. 이후에 눌림이 나올지언정 일단은 장중에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봐야죠. 근데 오늘처럼 첫 5분봉에 윗꼬리가 크게 달린다? 그러면 지표가 생각보다 약한 거예요, 반응이. 또 하나 볼 것은 미국 10년 국채 옵션이었거든요. 유럽 세션 시작 후 양 옵션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어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유로존 장기채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는 덜 빠졌기 때문에 CPI가 조금이라도 세게 나올 경우 미국 국채가
매우 강하게 불어질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 옵션 가격이 빵빵한 상태에서 첫 5분봉이 봉이 나오질 않고 윗꼬리를 달아버리니까 이 전산장에서 국채 선물 매수했던 트레이더들은 본장 개장할 무렵 강보합봉까지 눌린 국채 선물을 손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장 개장 후 첫 30분 동안은 국채가 윗꼬리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 미국 국채 옵션은 양쪽으로 다 녹아버렸거든요. 최근 대부분이 자산군들 변동성이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CPI 이벤트가 나름 무난하게 해석되니까 결국 국채 옵션 그렇게 변동성이 살아났던 것도 싹 강한 양매도장을 맞이하게 됐어요.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연중 최저치를 또 갱신해서 77.42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의미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 82포인트가 그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을 때 폭발했던 그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채권 변동성이 82포인트를 웬만해서 안 깼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드디어 82포인트 깨고 지금 77.42까지 내려갔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 연준에게 금리 인하기에 빨리 들어가라 라고 시장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한편 통화시장은 채권시장과 처음이 흐름은 같았는데 끝은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아시아 세션에서 그 RBA의 25pp 금리 인하가 있었죠. 발표와 함께 오지달러 눌리기 시작했고요. 또 이후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로존 국채가 눌리니까 유로화도 눌리는 등 전반적으로 비달러의 바스켓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CPI 발표 후 국채 상승, 비달러 상승, 지수선물 상승 나왔고요. 또 장중에 0.4% 넘게 하락이 있었던 오지달러는 빠르게 플러스 전환해요. 오늘 통화시장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죠.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CPI가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무슨 김치국 마신 소리냐? 라면서 비달러가 크게 부러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CPI에 대한 시장 반응은 닥치고 변동성 매도였죠. 결국 통화시장은 본장 개장 무렵에는 다시 오지달러가 눌린 등 좀 애매한 위치로 옮겨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후 증시가 매우 강한 변동성 매도를 맞으면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니까 비달러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장중에 비달러 숏을 쳤던 쪽에서 강하게 숏 스퀴즈를 내면서 이번 주 또 고점을 갱신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나 무조건 한다, 가자 이걸 외치는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기술적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세션부터 꾸준히 반등하다가 CPI 발표와 함께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는데 아쉬운 것은 LME 세션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상승을 못한 거예요. 여전히 기술적 반등이 영역에 불과한 것이죠. 반대로 기름은 그 트럼프가 푸틴과의 회담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이어갔거든요. 또 EIA에서 내년에 그 공급 과잉이 하루 17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소식에서 뭐 장기적인 매도 압력은 여전하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여하튼 주말을 앞두고 미국 기름은 조금 더 매도 압력이 쌓일 것으로 투자자들이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이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후반 중국이 자국 기업에게 엔비디아 칩을 꼭 써야 되는 이유를 밝혀라 라면서 이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니까 눌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뉴스를 소화하고는 아주 지루한 흐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CPI 발표 30분 전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0.5% 밀렸는데 나스닥 선물은 빠르게 보합권까지 올라가게 돼요. CPI 발표와 함께 나스닥 선물은 0.65% 급반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 그동안 한참 횡보를 하던 러셀이 더 강하게 움직였어요. 러셀은 순식간에 1.3% 상승 나왔고요. 나중에 3% 가까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러셀이 상승이 뭐 금리가 빠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단기 금리가 2년물 빠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러셀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 들어왔던 매수세가 오늘 날 잡아서 리스크 온이다 해서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아시아 세션에 있었던 그 반도체 악재 때문인지 나스닥이 그 프리마켓 호가는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스닥은 0.5%만 상승한 채 출발하게 되는데요. 좀 이게 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CPI를 그 골디락스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시가 갭상승 1%는 우습지도 않아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 상승분을 다 돌려준 것이나 또 통화 시장도 흐지부지한 것,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들은 그동안에 못 갔던 러셀이 가는 건 뭐 그렇다 할 수 있어도
나스닥이 신고가 갱신하는 건 조금 버겁다,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장 후 15분 뒤에 이 트럼프가 파월을 상대로 뭐 연준 건물 건축 문제로 고소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나스닥은 매우 강하게 3단 하락을 합니다. 이후 15분 동안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CPI 발표 전이 수준마저 깬 것인데 굉장히 세게 빠진 거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수는 반등 제대로 못하거나 이후에 완전히 부러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욱 강한 게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 변동성 매도의 흐름이었어요. 변동성 매도 앞에 웬만한 장사 없다고 트럼프가 뭐 헛소리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도 변동성 거의 살아난 게 없었거든요. 또 이후 밤 11시부터 지수가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하자 유럽 마감 무렵에는 아예 일중 고점마저 넘기게 돼요. 게다가 러셀은 그 시점에 벌써 2% 이상 상승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시장이 전혀 하락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자, 개별 종목에서는 메타가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어요. 마소도 뭐 메타도 살살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메타가 다시 신고가 갱신하니까 이건 시장은 랠리 한 번 더 남아있을 가능성 생각하게 해요. 오늘의 상승으로 그 구글도 직전 고점 갱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옵션 만기주 첫날 시장을 눌렀던 것을 오늘 상승 전환시켰죠. 그래서 콜 옵션이 더블이 넘게 나면서 의미 있는 콜 감마 스퀴즈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 뭐 메타나 마소, 구글 말고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인덱스 매수로 인해서 상승했는데 옵션 만기가 지금 남은 사흘 동안 추가로 콜 감마가 뜬다. 그러면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의 하락 전환은 또 한참 나중 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변동성은 놀랍게도 15.85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8월물 변동성 선물이 잔존일이 아직 일주일 넘게 남아있는데 이거 올해의 변동성 바닥을 좀 갱신하는 게 좀 놀랍네요. 시장이 탐욕에 좀 취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9월물 변동성 또한 어제 너무 비싸다 싶긴 했지만 오늘 좀 크게 빠지면서 18포인트 중반까지 내렸어요. 물론 아직도 이거 비싼 겁니다. 어제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숏배팅을 의미있게 하려면 옵션 가격이 일단 싸야 돼요. 그러니까 해지 비용이 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잔존 기간이 한 달 넘게 남았다 하더라도 변동성 선물을 19포인트에 매수한다?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변동성이 신저가 갱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바닥에서 작은 양봉이라도 나올 때까지는 의미 있는 숏배팅은 꾹 참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 매도 흐름을 어떻게 추적하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처음 30분간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양매도장을 주다가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상승 전환하는 흐름은 선물이 다시 440 간다는 소리가 되죠. 또 반대로 하루 종일 435에서 439 박스를 칠 수 있어요. 마켓메이커들이 상단 배리어 440을 오전장에 빠르게 터뜨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뭐 CPI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사실 CPI는 그냥 충격 없이 나온 것이고 아주 잘 나오거나 아주 못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벤트가 그냥 별일 없이 마감되니까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증시도 같은 변동성 매도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변동성 매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한다 한들 우리 증시가 뭐 지난 7월 31일에 기록한 444.85까지 급반전해서 오른다? 요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증시가 강력한 변동성 매도를 맞은지라 이번 주 내내 상승이 이어지거나 오히려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는 그런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보는데요. 일단 수요일 하루만큼은 그 유럽 증시가 시초가 강보합 출발 후 위로 강하게 돌아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모멘텀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상승 지속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 개장 후 첫 30분 동안 상승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따라붙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 옵션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옵션보다는 선물로 포지션을 잡아서 좀 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 채권에 대해서 숏마인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 채권에 비해서 지금 미국 국채가 심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장중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또 오후에 그 연준이 그 슈미트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심 표현했거든요. 그런데도 채권 변동성 그냥 죽어가고 있고 채권 뭐 급락 급등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채권이 급락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하락하는 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문제는 장기채가 계속 하락한다는 것이 사실 해당 국가의 신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점수가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그 유로존 장기 채권이 눌린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번 만기주까지는
주식시장만큼은 좀 어떻게든 강세 마감하려는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변동성이 바닥에서 의미 있는 고개를 들 때까지는 시장은 계속해서 작은 상승이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긍정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여기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거든요. 이거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시황 스크립트 보내드리고요. 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